네, 관악 청년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청년센터 관악어랑 신림동 쓰리름이 만들고 있는 살아남아라 관악 청년. 네, 이번 편은 정말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대학동에 되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 주거에 대해서 다뤄주실 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저희하고도 굉장히 끈끈한 사이잖아요. 네. 달팽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랑 많은 것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올 초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단 민달팽이에서 오신 두 분의 소개를 먼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달팽이 유니온. 그러니까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청년들은 몸둘 바를 모르겠다. 민달팽이들 모여라 하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온 최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 정책기획국원 윤명은이고요. 저는 청년 당사자로서 10번 이상의 이사를 했기 때문에 TMI. 네, 정말 TMI죠. 제가 진짜 민달팽이다. 내가 민달팽이다. 그냥 이렇게 외치고 싶네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이 소개를 하시는데 여기는 그냥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온 지희라고 하고 여긴 정책기획국의 명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근데 따로 뭐 그런 구분이 없으시네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이제 위원장 주책이요? 대표님이시니까. 네, 저는 위원장이라는 아주 거창한 이름을 너무 알고 거창해요. 있습니다. 너무 거창해서 항상 부담스러워요. 네.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는 저희 민달팽이 유니온이 주거 상담 그리고 같이 정보를 나누는 교육, 뭐 여러 가지 행정, 정치 이런 것들 통해서 전반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업무를 뭐랄까요, 총괄하고 네,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민달팽이 유니온이 이런 활동하는 것과 또 별도로 서울시에서 청년주거상담센터라는 네, 종합적으로 좀 청년들이 가닿을 수 있는 서울시 차원의 어떤 센터가 생겼어요. 그것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부캐라고 하죠. 요새 또 부캐가 또 유행이잖아요. 네. 네, 부캐로 저희 서울시에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거의 뭐 최초로 주거비 지원을 진짜 쓸모 있는 주거비 지원 생긴 정책인데 그걸 운영하는 청년 월세 지원 센터도 또 민달팽이가 맡고 있어요. 그런 이제 민달팽이 사단을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월세 지원 사업 시작할 때 올해 6월인가요? 5월인가요? 네네. 그때 저 진짜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니 진짜 주거에 정말 도움이 되는 월세 지원을 진짜 서울시에서 해주는구나.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주거 정책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두 기둥이 있어요. 네.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주택 지원과 갑자기 주거비 어려운 지원. 얘기가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이게 주거 정책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탄탄한 주거 안정을 위한 두 가지 기둥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맞아요. 네네. 거기에서 주거 급여 이런 정도는 받을 수 있고 그 이제 서울시 버전이 주택 바우처 뭐 이렇게 있는데 주거 바우처 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그럼 주거비를 한번 좀 지원을 해볼까? 청년들에게 네. 생애 한 번 10개월 20만 원씩 네. 있는 월세 지원. 올해 처음 시작했던 게 5천 명 지원인데 3만 5천 명 이렇게 몰렸어요. 네. 이렇게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뭐 월세 지원 사업도 뭐 주관을 하시고 청년 주거 상담 센터도 운영을 하시고 약간 큰 단위에서 일도 되게 많이 하시지만 우리 신스룸이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사실 되게 전국에 있는 청년 공간들이랑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우리 신스룸에 아주 인기 많은 강의 원탑을 찍고 계신 집 구하기 A to Z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집 구하기 A to Z는요.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려니까 이상하네요. 어색. 이제 댓글로 질문들이 들어오면은 답변을 써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A to Z 들어오실 때 참여 계기를 확인을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뭐 공인중개사 못 믿겠어요. 뒤통수 맞을까봐 나 이거 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지금 반지하 살고 있는데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데 뭐
공공 정책들을 이용해서 좀 이동을 하고 싶은데 뭐 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고 계세요. A2Z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집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공정책 어떤 거 써먹으면 되는지, 그리고 계약할 때 어떤 거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갈 때도 어떻게 해야지 잘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지까지 같이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강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은 이렇게 강의뿐만이 아니라 또 전국 다니시면서 청년분들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특히 작년에는 대학동에 있는 이제 주거 실태를 조사하시는 것도 하셨어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거치면서 청년분들한테 좀 공통적으로 나왔던 주거 관련 욕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제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조그만 부분인데 좀 어떻게 해소할 방법을 몰라서 고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님님께서 진짜 완전 찰떡같이 다 짚어주셨는데요. 진짜 말씀해주신 내용을 항상 들어요. 많이 들으시죠? 네,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뭐 굳이 이제 나눠서 얘기해보자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 공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텐데,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는 집이 좀 비싸고 네.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근데 그렇게 계속 되는 구조, 그러니까 부동산, 주거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내가 그래서 그 집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는데, 근데 내가 조금 뭐 돈이 없거나, 누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쯤은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부족하지 않은데 어떤 사회적으로 나를 좀 계속 약하게 만들거나 나를 좀 불합리하게 만드는 그런 요건들이 주거에선 특히 더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는 거고, 분명히 힘든 상황인데 되게 스트레스 받으실 만한 상황인데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원래 이게 맞는 줄 알고, 근데 뭔가 찜찜하고 뭔가 힘들어서 어디 이야기하기는 막 못하겠고 막 이런 상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제 요새 워낙 뭐 여러 가지 정책들 나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뭘 좀 써먹어 볼 수 있을까? 워낙 비싸고 팍팍하니까 살기가. 네. 그런 것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특히 명은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마를 찡긋거리셨던 본 걸 보면서 제가 10번을 이사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 10번 이사가 저는 이제 10번 다 공인중개사 끼고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아, 네. 제가 자라족이라서 유사시에는 자라족. 부모님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갔다가 집으로 들어갔다가 또 새로운 집을 구하고 해서 총 10번 정도의 이사를 다녔던 건데요. 그래도 이제 공인중개사 통해서 갔을 경우에 늘 겪는 문제가 중도 퇴실하면은 특히 중개수수료를 법정 이상으로 부르는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못 주겠다라고 하면은 임대인이랑 네.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가 같이 저한테 약간 혼을 내듯이 얘기해요. 아니 학생 예뻐가지고 일부러 집 좀 빨리 빼줬는데 이런 식으로 수수료 이상 안 낼 거였으면은 나 집 안 빼줬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2번 있었고요.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는 딱 한 번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났는데 그때 알았던 게, 아, 확정일자 전입신고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왜 필요한지도 공인중개사가 얘기를 해줘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이렇게도 중요한데 그동안 제가 만났던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냥 잘 모르는 이제 주거의 정책이나 주거 관련 규정을 모르는 청년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 선생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도 그게 말씀을 안 해주신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그러려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다 꼬치꼬치 다 물어보고 공인중개사 말을 녹음을 하고 녹취를 해서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밖에 없는 건지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네. 그런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신스룸에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음. 이런 강의를 열었죠. 저희도 사실 신스룸이랑 계속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와서 안정적으로 같이 이제 또래 청년들을 만나서 하는 게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는데, 네. 그런 정보 교환하는 자리, 역량을 강화하는 배심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내용 중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는 결국 저희 그래서 좀 계약서를 하나의 어떤 툴로 네. 삼았어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공인중개사분들이든 뭐 임대인분들이든 그분들이 보통 어떤 패턴으로 문제가 생기냐면 네. 말씀하셨듯이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데 네.
그걸 안 알려주고 그리고 뭐 엉성하게 아 이거 원래 그래 관행이 그래 법이 그래라는 것을 진짜로 그렇게 잘못 알고 계셔서 또는 알고 계시지만 다르게 이렇게 편의대로 말씀하신 경우 되게 많은 거죠. 그런 부분을 사실 진짜로 딱 내가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계약서를 좀 자세히 써보자. 아. 그러니까 외국은 막 계약서가 이만큼 두껍다 막 그런 얘기 맞아요. 하잖아요. 보험 약관 같은 것도 뭐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집은 사실 1년 365일을 그냥 계속 지내는 곳인데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고 그런 곳인데 한 장짜리 달랑 쓰는 게 맞아요, 사실 말이 맞아요. 안 되긴 하거든요. 음. 이런 계약서가 돼 있으면 그거 보면서 모르는 척 이거 뭐예요? 아 제가 잘 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아. 물어보면 그래도 이제 좀 덜 네. 물론 당연히 이제 정식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의 권리예요. 네. 그렇지만 현실에서 그걸 좀 하기 어려울 때는 그쵸. 기재서라도 할 수 있게끔 계약서를 좀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네. 계약서를 보통 중개사 선생님들이 이제 갖고 와 주시잖아요. 아, 네네. 그럼 그 사실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도 그냥 뭐 원래 이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집구하기 A to Z에서는 그 계약서를 좀 상세하게 쓰는 방법들을 같이 공유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음. 결론은 그냥 계약서 어떻게 잘 쓰나 요거 한 과정인데 그걸 이제 단계별로 길게 네. 네, 하나씩 설명하는 과정이라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사이사이에 청년 청취자분들이 이제 댓글로 질문 같은 걸 남겨주실 텐데 보통 어떤 질문들이 들어오세요? 저 계약 뭐 만료인데 뭐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같은 질문. 그게 맞나요? 뭐 이런 거. 네.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제가 정리를 한 게 있는데 휴대폰을 조금 봐도 될까요? 제가 좀 특이하고 좀 이건 좀 이상한데 싶은 것들을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썰로 주셨던 것도 있고 질문으로 주셨던 것도 있는데요. 보면은 특히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집에 마음대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말없이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뭐 수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대학가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진짜 거주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관리인한테 마스터키를 주고 관리인이 문을 그냥 따고 들어갔다고 해요. 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도 아니, 안 되는 왜? 거죠. 상황일까요? 왜 그 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전화해서 물어보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고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임대인이 너무 당연하게 네. 다른 세입자가 방 봐야 되니까 문 열어줘도 아니고 그냥 아. 들어오세요. 음.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고 이 관련한 썰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 근데 이거를 또 주거 침입이기는 네. 한데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나요? 신고를 하기에는 또 내 보증금이 걸려 있어서 아. 네, 보증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사실 쉽게 신고하라라고 이야기 드리기에는 어려운 것들도 있고요. 그럼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좀 부드럽지만 나의 빡침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 혹시 이사 10번의 달인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들어오시면은 안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그래도 안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네. 경우에 집에 있으면은 이중 잠금 장치를 꼭 해놔요. 아. 네, 그래서 이 이중 잠금 장치가 없다라고 하면 약간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냥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데요. 어떻게 부드럽게 주거 침입을 막을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뭔가 개인적으로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법보다 약간 주먹이 가까운 느낌처럼 약간 맞아. 사실 이건 진짜 형사죄거든요. 주거 침입죄는 정말 그냥 바로 형사죄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당장 계속 집주인이란 말 저희는 안 쓰려고 하는데 임대인, 네. 네, 우리도 주인입니다. 네. 네. 임대인이 막 계속 봐야 되고 보증금도 걸려 있고 하면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실 저도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막 큰 집, 네. 뭐 아파트, 비싼 집 이런 계약하는 걸 한번 따라가 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었는데 전 좀 충격이었어요. 계약을 할 때 네. 키가 왜 카드키 이렇게 있으면 아. 그게 총 몇 개 있는지 그 중에 몇 개를 넘겨주는지 다 안 넘겨주면 왜 안 넘겨주니 그걸 계약서에 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집을 보여주러 오든 수리를 해주러 오는 거든 뭐든지 간에 내 허락 안 받고 오면 무조건 주거 침입이 맞아요. 그게 맞고 근데 그거를 이제 현실 생활 속에서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 계약서 쓸 때부터 그럼 마스터키가 누구에게 있나요? 몇 개 있어요? 저한테 다 주시는 거 맞죠?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절차, 계약 때부터. 그리고 살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렇게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근데 네. 이제 진짜 네, 경찰 그럴 신고해야죠. 네. 민달팽이에 상담을 신청하면 되나요? 그럼요. 근데 이게 진짜로 무시 못 할게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냐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서거든요. 근데 이런 뭐 저희 같은 시민 단체나 또는 뭐 주변에 있는 누구 뭐 예를 들어 뭐 큰 정말 치사한 예시라서 들고 싶지 않지만 뭔가요? 큰 남성, 아. 어른, 심지어 어떤 분은 뭐 무슨 뭐 학교를 다니시는 분은 학교 교수님 뭐 이런 사람도 아. 이렇게 연락을 하면 안 풀리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힘의 차이에서 안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니까 하는 문제라서 그런 부분들을 공식 제도로 바꾸는 건가 하면 저희가 시민단체 이런 신림동 3룸 관악오랑 같은 단체 이런 데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청년 세대가 이제 주거 분야에서 어떤 문제들을 좀 현상적으로 겪고 있는지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되게 모두 심각하게 심각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수가 애매한 그게 이제 임대인의 불법 방문이 있었고, 네, 그래서 마스터키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아주 네, 꿀팁을 주셨고요. 네, 또 다른 팁으로 이제 약간 그 임대인이 어려워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장기적인 근본 해결책은 아니지만 네. 어떻게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청년이 원룸에서 많이 사는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특히나 더 심할 것 같거든요. 그 작년에 대학동에 실태 조사도 하셨었는데 원룸 사는 청년분들한테 뭐 이런 이슈나 문제거리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네, 저희가 작년에 대학동에 한 길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그 길 양옆에 있는 집들을 한 150채, 70채 이렇게를 쭉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조사하는 걸로 불법 건축물이라는 걸 좀 잡아내고 싶었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던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뭐 진짜 다양해요. 그냥 저희가 진짜 모든 걸 다 여쭤봤거든요. 당신은 뭐 어떤 사람이냐부터 살면서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많이 해주셨던 것들, 인상 깊은 것들은 기본 동네에 살면서 중개사 분들이랑 첫 번째로 좀 겪었던 일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 집 구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조회해보니까 불법 건축물인데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실제로 그냥 주거용으로 집을 구하러 가서 집을 보여주니까 집이라고 살았는데 네. 사실 집이 아닌 공간에 살고 있었고 근데 복비는 집이 아닌 용도들이 그럼 2배 정도 내거든요. 그렇게 내고 사셨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집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중개인분이 내 집 좀 보러 갈래? 내 하고 집이요? 네. 자기 집 갑자기? 보여주시고 이 중개비는 또 받으시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럼 중개인이 자기 집을 보여주고 자기 집에다가 이제 월세를 놓고 돈을 받는 거는 불법이 아닌가요? 네,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 자체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내 집을 보여주면서 내 집에 대한 중개비를 중개사가 받을 수 있나?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근데 뭐 현재 법으로서는 이렇게 막 정해진 게 없더라고요. 된대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청년들한테는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 건물 조사하면서도요, 한 길을 따라 조사했는데 네. 이 150, 170채 중에 한 5분 정도가 이 동네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건물 주인이.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살면서는 임대인 분들이 네. 특히나 또 이 동네는 더 뭐랄까 내가 키웠다 이런 느낌. 뭘 키웠죠? 나를? 그러게요. 우리 집에서 뭐 어떻게 몇 명이 뭐 거쳐갔어 뭐 이런 거. 내가 여기서 오래 했어. 그래서 뭐 잘해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주거 침입을 딸 같아서 그러는데 왜? 내 집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이런 것들 이야기하시는 부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계약하기 직전에 그 사실은 이 집이
원래 집이 아니라 방을 막아서 네. 이제 장판을 거기다 세워가지고 집처럼 살 수 있게 한 거다라는 거를 계약 직전에 들었어요. 근데 직전에는 들어봤자 무슨 그게 크게 체감이 되지 않으니까 살만하겠지 하고 뭐 계약을 한 경우도 있었고, 뭐 어떤 집은 뭐 중간에 나가도 별 문제 없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나간다고 하니까 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그 뭔가 사전에 설명대로 이게 나의 주거 라이프가 잘 영위되지 않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들도 있으셨나요? 네, 그 장판 이야기 해주시니까 생각났는데 어떤 분이 처음 여기서 집을 구하신 거죠. 네. 공인중개사를 간 거예요. 통해서 구했는데 곰팡이 문제가 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방을 누가 봐도 불법 쪼개기 한 방이었는데 그냥 다 요 동네 방들 조그맣고 말도 안 되고 하니까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동네뿐만 아니죠. 다 그쵸, 어딜 그쵸. 가나 다 그렇게 청년들이 몰려 사는 곳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계약해서 살았는데 곰팡이 문제가 되게 심각한 집이었고 그걸 이야기해주지 않았고 그 곰팡이가 그래서 새로 덮은 벽지 안에서 다 차올라서 밖으로 올라올 때까지 2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건강 이제 진짜 안 좋아졌겠네요. 네, 뭐 기관지 이런 문제도 있으시고 뭐 알러지 뭐 이런 것도 막 생기고 그런 문제를 겪어서 근데 이런 문제를 또 임대인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 해보신 거죠. 근데 그래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되게 선심 쓰는 것처럼 문제를 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럼 뭐 내가 뭐 한 1, 2만 원 빼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너 아니어도 뭐 다음 사람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례가 기억에 남네요. 지금 그 두 분이 직접 활동하시거나 강의하시면서 만난 청년분들이 겪은 문제점들, 고민들을 좀 계속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가장 이제 계속 나오는 두 가지가 이제 일부의 나쁜 공인중개사와 일부의 나쁜 임대인, 요 두 건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조금 구조적으로 뭐 계약 이전에 뭔가 설명과 다른 집의 환경,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게 또 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불법 건축물이라고 두 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불법인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고만 인지를 하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좀 잘 다가오진 않거든요. 네, 불법 건축물의 정의를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의는 법적 용어로는 위반 건축물이 맞고요. 위반 건축물로 걸리게 되면은 건축물 대장에 노란 색깔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거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사실상 우리가 대학동을 다니면서도 봤던 거지만 위반 건축물로 이미 적발된 게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적발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위반 건축물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볼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집을 한번 공인중개사 따라서 들어가서 몇 층에 몇 개의 방이 있구나. 근데 건축물대장 떼봤을 때 사실 한 2개밖에 없는데 내가 본 방은 4개나 돼? 방 쪼개기 했구나 같은 사실들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뭘 설명을 해야 되죠? 길을 잃었는데. 네, 용도 변경 그건 또 네. 무엇인가요? 맞아요. 용도 변경이 있죠. 사실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집인 줄 알고 갔는데 네. 사실은 집이 아닌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건축물 대장 떼봤을 때 그 층이 주택의 용도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고시원, 독서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 들었던 분들 중에서도 교육 듣고 나서 내 집 그런 건축물 대장 떼볼까 해서 떼봤는데 세상에 독서실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 안 거죠. 그때서야. 이런 경우들도 있고 정말로 이게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몰라서 피해 본 줄도 모르는 맞아요. 경우가 모르니까 그게 너무 피해인 많아요. 줄, 나의 권리가 침해당한 줄 아예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라는 이 핵심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을 떼서 보는 게 약간 호갱이 되지 않은 되게 중요한 방법이구나 싶은데 그럼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뗄 수 있나요? 네. 우선 건축물 대장은 정부24라는 곳에서도 뗄 수 있고 그리고 약식으로 보는 방법으로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소만 치면은 되게 약식으로 나오는데 네. 위반 건축물로 걸린 게 있으면 그것도 노란 딱지 붙어서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보시려면 그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려면은 정부24라는 곳에 가서 아니면은 세움터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에서 이제 집 본 다음에 공인중개사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만 좀 더 붙이면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부동산 공부, 부동산에 대한 공적인 장부 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그 서류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집 이력서처럼 네. 보는 게 건축물 대장이고 빚이 얼마나 있나를 보는 게 등기부 등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 대장을 불법 건축물 이야기할 때 계속 보는 거고요. 주소만 알면 누구나 어떤 집을 다 떼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게 하나 기본 있고 불법 건축물이면 뭐가 문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 불법 건축물에 산다는 것은 다 방 쪼개기로 따닥따닥 쪼개놓은 상황이고 근데 그게 엄청 비싼 집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흔히들 많이는 이제 많이 그렇게 지어야지 가격이 내려가지 수요와 공급 이야기도 하시지만 그냥 불법 건축물은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도 그 공간을 터치를 안 하는 공간이 되면서 조그맣게 점점 조그매지지만 비용은 점점 더 높이 불러도 되는 공간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있고요. 진짜 극적으로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네. 그 서울시에서 안전 점검을 한번 쭉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저쪽 안암이라는 동네에 고려대학교가 있는데 그 원룸촌 인근 네. 소방시설 점검을 해서 불법 건축물이 무더기로 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네. 근데 뭐 어디에나 다 있거든요. 적발을 안 할 뿐 하면 걸리는 거죠. 그랬을 때 다 나가게 됐어요. 왜냐면 용도 변경으로 불법 건축물이 된다는 건 보통은 싱크대가 없어야 되는데 있다 뭐 이런 내용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걸리면 벌금이 계속 나와요. 과태료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이행강제금을 빨리 하루라도 없애야 되니까 사람들을 내보내요. 잠깐만 나가 있어봐 하고 싱크대를 뜯어요. 그리고 검사를 맡아요. 나 원상복구 했다 하고 검사를 맡아요. 검사를 맡고 오케이 하면 다시 싱크대를 넣어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불러요. 이 과정에서 사실 내가 며칠 동안 나가서 집을 집답게 못 쓰는 것들이 잘 보장될까요? 안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일주일 집 못 썼다 이런 것들 월세 빼주면 너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닌 경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뭐 물건이 부서지고 뭐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이런 것들까지 신경 쓸까요?